전세계 최고 강연 TED 무대 위, 조명이 따스하게 비추는 가운데 한 교수님이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그의 강연 제목은 한국 근대사의 기적 숫자 너머의 인간 이야기였는데요. TED 강연에서 교수님은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닌 한 세대의 결단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는 단순한 수치나 정책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개인들이 감내한 고통과 함께 이룩한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울려 퍼졌고,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료되었는데요. 이어 교수님은 자신이 20년 동안 경제학을 가르치며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수많은 상장과 증서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신은 이론과 숫자의 세계에 안주하며 한국 경제의 발전을 단순한 정부 계획과 대기업의 힘으로만 설명하려 했으나, 직접 한국을 방문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들이 그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단순한 경제 분석을 넘어 한 가족의 작은 희생에서 시작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끈 숨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TED 강연장의 온기가 교수님의 진심 어린 이야기와 함께 관객들의 마음속 깊은 울림을 자아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강연은 교수님의 사무실에 쌓여있던 빛바랜 증서와 서류들보다 더 강렬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담아내며 한국 근대사의 놀라운 발전과 그 이면에 숨은 인간적 드라마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했습니다. 이제부터 교수님의 겪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한순간의 정적 속에서 교수님의 사무실은 빛바랜 증서와 쌓여만 가는 서류들 사이로 미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먼지 입자들이 햇살 아래 춤을 추며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암시하듯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 뒤에는 곧 엄청난 변화의 전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책과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공기 중의 먼지 입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존경했고 동료들은 제 연구를 인용하곤 했죠. 이론과 숫자의 세계에서 저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무실 벽에는 학위증과 상장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제가 중요한 사람들과 악수하는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방 안의 모든 것들이 제가 전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고, 왜 어떤 나라들은 부자가 되고 다른 나라들은 가난한 채로 남아있는지 이해하고 있었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던 한국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이너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는지.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죠. 제 생각에는 이런 성공은 분명 정부 계획과 대기업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이론이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었죠. 안경을 벗고 피곤한 눈을 문질렀어요. 내일은 또 다른 경제발전 수업을 가르칠 예정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말하던 것과 같은 내용을 가르칠 생각이었죠. 마이너스 국가들이 어떻게 신중한 계획, 좋은 정책,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때 책상 위에 전화가 울리면서 제 생각이 끊겼어요. 교수님, 학과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제 조교가 말했어요. 긴 복도를 따라 학과장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궁금했죠. 나무바닥이 제 발걸음 아래서 삐걱거리고 있었고, 전직 교수들의 초상화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학과장은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교수님께 흥미로운 기회가 왔네요. 그녀가 편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국제연구재단에서 교수님을 6개월 동안 한국에 보내서 경제발전을 직접 연구하게 하고 싶대요. 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제가 이미 여기서도 한국 경제를 철저히 연구했는데요. 하지만 직접 가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녀가 물었어요. 때로는 직접 눈으로 봐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이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살짝 흔들리며 착륙하고 있었어요. 16시간 비행 끝에 저는 피곤하고 짜증이 나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현대적이고 인상적인 공항을 기대했는데 제가 본 건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은 건물이었어요. 보고서에서 읽었던 경제 강국의 모습과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죠.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면서 의심이 마음속으로 슬금슬금 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여행은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편안한 사무실에서 책과 이론들과 함께 머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외에 여기서 뭘 더 배울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은 제 기분을 더 나아지게 하지 않았어요. 작고 소박한 집들이 있는 동네를 지나고 있었죠. 몇몇 집 문 앞에는 연탄이 쌓여 있었어요. 미국 도시들에 비해 거리는 좁고 북적거리는 것 같았죠. 그토록 많이 들었던 경제기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네.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 통역사인 민지라는 젊은 한국 여성이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호텔은 꽤 괜찮았지만 짐을 풀면서 대학에 전화해서 여행을 일찍 끝내버릴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6개월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음날 아침 첫 번째 예정된 인터뷰는 동대문의 시장 상인과 함께였어요. 박 씨는 한국전쟁을 겪은 나이든 남자였죠. 그의 작은 가게는 천을 팔고 있었고 북적거리는 시장 안에 비슷한 수십 개의 노점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경제 질문들로 가득 찬 노트를 들고 준비를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데이터 수치 그리고 제 기존 이론에 깔끔하게 들어맞을 사실들을 원했죠. 하지만 박 씨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컵에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통역사를 통해 전쟁 후에 하루 한 끼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교육비를 내기 위해 가진 것 모두를 팔았대요. 전기가 너무 비싸서 촛불로 공부했던 밤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숫자만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지 못해요. 그가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감싸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희망은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이건 제가 계획했던 종류의 인터뷰가 아니었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제 경제 이론에 들어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부 정책은요? 대기업들은요? 저는 대화를 제 연구 주제로 되돌리려고 시도하면서 물었어요. 박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는데 오랜 세월의 고난과 웃음이 남긴 깊은 주름이 보이고 있었죠.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 사람들을 이해해야 해요. 그는 저를 시장 구경에 초대했어요. 걸으면서 그는 다른 상인들에게 인사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투쟁과 희생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녀와 손주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마이너스 의사, 엔지니어,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제 연구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제정책과 기업 구조에 대한 제 질문들이 갑자기 불완전하게 느껴졌죠. 학문적 경력에서 처음으로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미 알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한국에 왔었죠. 이제 단 하루 만에 제 이해에 큰 구멍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계획하거나 원했던 여행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박 씨의 조용한 위엄과 그가 공유한 이야기들이 저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평소의 성격과는 달리 적어도 일시적으로 제 선입견을 제쳐두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을 제 이론에 맞추려고 하는 대신 제 앞에 있는 것을 진정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했죠. 이 작은 결정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다시 편지를 보았어요. 지원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죠. 공장을 방문하고 노동자들과 관리자들을 만나고 그 나라의 변화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특별히 교수님의 전문성 때문에 요청했대요. 그녀가 덧붙였어요. 한국 경제학자들 중 일부는 교수님의 한국 경제 성공에 관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제 관심이 끌렸어요. 저는 도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특히 아마도 저만큼 경제 이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비행기는 다음 주에 출발해요. 그녀가 제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며 말했어요. 현실과 마주했을 때 교수님의 이론이 지탱되지 않을까봐 걱정되시나요? 저는 등을 곧게 폈어요. 제 분석은 탄탄합니다. 오히려 직접 가보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뿐이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짜증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이 이룩한 것을 보고 제 기존 이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생각이었죠. 간단한 일이었어요. 바다를 건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결단력, 희생,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요. 제3장 문턱을 넘어서 엔드 시험, 동맹, 그리고 적들. 박 씨와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오래된 생각들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정말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매일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도전하는 새로운 놀라움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비오는 어느 아침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공장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외관상 인상적이지 않았죠. 마이너스 그냥 금속 지붕이 있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안에서 노동자들은 미국 공장에서 봤던 것보다 오래된 것 같은 기계들을 작동하고 있었어요. 몇몇 기계들은 부품이 확실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여러 번 수리된 것 같았죠. 공장 관리자인 김영수 씨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는 약 45세쯤 되어 보였고 튼튼한 어깨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인사할 때 제 눈을 직접 바라봤어요. 비록 대화를 나누기 위해 통역사가 필요했지만 저는 그가 정직함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희 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시끄러운 공장 바닥을 걸으면서 저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챘어요. 김 씨가 말하길 몇몇은 14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있었대요. 저는 충격을 받고 있었죠. 14시간이라고요?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 씨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뭔가 더 깊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마이너스 아마도 고통이나 희생 같은 것이었죠. 그는 공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새 기계를 살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일본에서 중고 기계를 샀죠. 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수리할 돈이 없어서 직접 고치는 법을 배웠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오히려 기계를 더 좋게 만들었죠. 그는 소매를 걷어올려 팔에 있는 긴 상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초창기 때 생긴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세요. 그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는데 그의 딸이 대학 졸업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그 애는 엔지니어가 됐어요. 우리 가족 중 대학에 간 첫 번째 사람이죠. 저는 이런 긴 노동 시간들이 단지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죠. 마이너스 자녀들을 위한 미래요. 그 주 후반에 저는 출근 시간에 서울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집으로 향하는 지친 직장인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제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제 통역사가 그 편지는 중요한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그의 딸이 보낸 것이라고 속삭였죠. 그 남자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믿을 수 없는 자부심이 함께 보이고 있었어요. 다음 방문지는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포스코 제철소였어요. 거기서 저는 조심스러운 손길을 가진 조용한 기술자 이민호 씨를 만났죠. 그는 뜨거운 금속을 다루며 몇 년간 일하면서 생긴 손가락의 화상 자국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외국 엔지니어들은 어떤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는 이후에 밤에 설계도를 공부하면서 외국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에게는 실패가 선택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했대요. 매일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제 노트들이 변하고 있었죠. 경제정책과 통계에 대해서만 쓰는 대신 사람들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그들의 결단력에 대해서요.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희생할 의지에 대해서요.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에 왔었죠. 이제 저는 어떤 교과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배우는 학생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했던 숫자와 이론들이 갑자기 그 뒤에 있는 인간. 이야기 없이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가 지날수록 제 이해는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대한 가장 큰 도전들은 아직 앞에 있었죠. 그땐 몰랐지만 곧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 자체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거였어요. 제사장 접근과 실현. 한국에 도착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믿었던 것과 맞지 않는 이야기와 관찰들로 가득 차 있었죠. 경제 발전에 대한 깔끔한 이론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아직 그것들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삼성 반도체 시설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인상적이었으며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죠. 깨끗한 흰색 작업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빛나는 기계 주변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보기를 기대했던 한국의 모습과 더 비슷해 보였죠. 포스코의 이 씨가 안내자로 저와 함께 왔어요. 그는 반도체라는 단어가 한국인들에게는 단순한 컴퓨터 부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국가적 자부심과 세계의 어느 나라와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죠.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것들을 만들 수 없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외국 회사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팔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 배웠어요.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불빛이 깜빡이더니 전원이 완전히 나갔죠. 비상등이 즉시 켜졌고 작업자들은 숙련된 정확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정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죠. 민감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서두르는 기술자들을 놀라움 속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포는 없었고 오직 집중된 행동만 있었죠. 이 씨는 이곳이 그의 일상적인 직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주저없이 그들과 합류했어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들도 직면해봤어요. 그들이 일하는 동안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비상 발전기가 몇 분 안에 작동했지만 저는 중요한 것을 보았어요. 이 작업자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마치 모든 장비, 그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이 개인적으로 깊이 중요하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날 나중에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 통역사가 휴대폰으로 기상 경보를 받았죠. 마이너스 태풍 경고였어요. 우리는 대피소를 찾아야 했고 가장 가까운 건물은 초등학교였어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폭풍 때문에 부모님이 일찍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은 색색의 그림들로 덮여 있었죠. 한 그림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것은 아이와 아버지가 함께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국어로 글이 쓰여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통역사에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단 하루만이라도 저와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써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녀는 많은 아버지들이 너무 오랜 시간 일해서 아이들이 그들을 거의 보지 못한다고 설명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거나 출근하는 모습만 본다고요. 이것도 우리 경제기적의 일부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자녀와의 시간을 희생한 부모 세대요. 그 단순한 그림은 어떤 경제보고서나 통계보다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국의 발전 뒤에 숨은 인간적 비용을 이해하게 됐죠. 자라나는 아이들을 놓치는 부모들,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는 한 세대 전체요. 그날 밤 태풍이 호텔 창문 밖에서 몰아치는 동안 저는 책상에 앉아 제가 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바깥의 폭풍은 제 마음속 폭풍과 일치하고 있었죠. 제 학문적 경력 전체에 걸쳐 저는 숫자, 정책, 추상적 이론을 통해 경제 발전을 연구했어요. 이제 제 교육이 저를 준비시키지 않은 것에 직면하고 있었죠. 마이너스 경제적 힘으로서의 인간의 희생과 사랑의 힘이요. 저는 항상 합리적인 자기 이익이 경제적 행동을 이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한다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칠 때까지 일하고 있었죠. 학교에 있던 그림, 공장 관리자의 상처, 기술자의 화상, 입은 손, 시장 상인의 굶주림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경제 이론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았죠. 그날 밤 제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기적은 우리의 현재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줄곧 잘못된 것들을 측정해왔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비가 제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간 잠재력 자체에 대한 제 이해에서 뭔가가 깨어지고 있었죠. 제5장 보상, 귀환의 길 앤드 부활.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 주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6개월 전에 도착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예전에는 숫자와 정책만 보였던 곳에서 이제는 얼굴과 이야기를 보고 있었어요. 제 노트는 저를 영원히 바꿔놓은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죠. 김 씨를 만났던 그 작은 공장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건물은 밖에서 보면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달리 보고 있었죠. 한때 제게 구식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결단력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김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우리는 그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벽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이너스 그의 딸이 자신이 설계를 도운 기계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이제 다르게 보이시네요. 김 씨가 제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미 알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오만한 교수로 도착했었죠. 이제 저는 겸손해졌어요. 마치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학생처럼요. 한국에서 마지막 날 서울의 현대적인 동네를 방문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걷고 있었고 멋진 차들이 비싼 옷을 파는 상점들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보길 기대했던 한국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반짝이는 건물들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단지 좋은 경제정책이나 기업 전략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들의 꿈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것들은 포기하기를 거부한 기술자들의 화상 입은 손으로 지어졌어요. 그것들은 자녀들이 두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루 한 끼로. 살아남은 시장 상인들의 결단력 있는 정신에서 자라났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아래에서 작아지고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저는 한국의 첫 모습에 실망하며 도착했었죠. 이제 저는 제가 본 것과 만난 사람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대학으로 돌아와 저는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동료들은 제 연구에 대한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의 학문적 이해에 깔끔하게 들어맞을 차트, 통계, 이론들을 원하고 있었어요. 가득 찬 강의실에서 저는 연단에 서 있었어요. 꼼꼼하게 준비한 슬라이드가 컴퓨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들을 보여주는 대신 노트북을 닫았어요. 저는 경제발전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갔습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우리 이론의 증거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죠. 대신 우리 교과서가 절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시장에서 만난 박 씨에 대해 말했어요. 전쟁과 굶주림에서 살아남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죠. 김 씨의 공장을 설명했어요.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14시간씩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죠. 이 씨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그의 화상 입은 손이 외국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했었죠. 세계 최고의 경제 이론도 제가 본 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단지 정책이나 전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1. 세대 전체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정도로 강력한 사랑이요. 제가 마쳤을 때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제 동료 중 일부는 회의적으로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경제학을 가르치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여전히 교과서와 이론을 사용하지만 이제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죠. 모든 경제 통계 뒤에는 실제로 희생하는 실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학생들이 한국이 어떻게 경제 기적을 이루었는지 물을 때 저는 이제 수출 정책이나 산업 계획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하철에서 딸의 편지를 읽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죠. 나라의 미래를 건설하느라 너무 바쁜 아버지와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하길 바라는 아이의 그림을 설명해요. 저는 전문가로 한국에 갔다가 학생으로 돌아왔어요. 경제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죠. 인간의 결단력, 희생, 그리고 사랑에 믿을 수 없는 힘이요. 이제 제 사무실에는 학문적 상장들 옆에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진이 서 있어요. 그것들은 매일 저에게 삶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숫자만으로는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것들은 인간 마음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되어야 해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해외 이슈 클립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해외 이슈 클립이었습니다.